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제가 작년 이맘때 또 기독교를 위한 변명이라는 단행본을 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자, 왜 기독교란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지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진화가 과학이라는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를 믿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건 완전히 미신을 믿는 거랑 똑같다고 일반인들, 특히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창조를 믿는다 그러면 기독교란 소리를 듣기 십상입니다. 또한 기독교인은 입으로만 구원받았다 하면서 행위가 전혀 뒷받침돼주지 않는다. 위선자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라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살고 있죠. 근데 일반인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진화론자들은 그런 일은 없다. 물론 천지개벽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AI가 잘 발달돼서 나중에 singularity, 특이점이 오면 그때는 또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우리들을 기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젠더 이데올로기가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죠. 뭐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그 성을 수십 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는 절대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만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성 스펙트럼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용성이 없다. 기독교다. 그렇게 얘기들을 한다고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시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두 몇 구절로 돼 있죠? 31,173구절. 외우기도 쉽지 않죠?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택하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을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근데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택하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 많은 분들이 이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 구절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 이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영어로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장관 임명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들 이제 보아하셨을 겁니다. 근데 행간에 좀 우스운 얘기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장관으로 임명이 되려면 꼭 한 가지 필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뭐가 있어야지 장관이 돼요? 비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박성진 후보는 어땠습니까? 포항공대 교수죠. 한 열 몇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언론에 나오고 그래서 자격이 없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다 해명 가능한 거였고요. 물론 그 중에는 저랑도 관련 있는 또 항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2017년 8월 15일에 전국 대학 교수들이 동성결혼 합법화는 절대 안 된다 하면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저도 거기에 사인을 했고요. 이 박성진 후보자도 포항공대 교수이기 때문에 사인을 했죠. 그것이 저랑 일치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시비거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모든 사항은 이 장관이 되는데 이슈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뭐죠? 이 그림에서 나오듯이 지구 나이 6,000년 신앙적으로 믿는다. 이거가 문제가 돼서 결국은 낙마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까운 인재를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뭐 한겨레 신문, 한국일보, JTBC 등에서 엄청나게 이 창조신앙에 대해서 공격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해시태그를 이렇게 붙이면서 지구 나이 6,000년? 사라진 신석기? 아니 어떻게 공룡과 인간이 함께 살았다고 주장하는 이 유사과학을 믿는 교수가 장관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막 난도질을 당했죠. 그러니까 뭐 창조과학 이사도 탈퇴하고 나름대로 좀 타협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돼서 자진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이 박성진 교수는 바보가 아니죠. 예. 포항공대 얼마나 학점 짜기로 유명합니까? 거기에 4.0으로 수석 졸업을 했고 기업체의 경력도 풍부하고 또 연구 업적도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릴 정도로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중소기업 벤처 장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박성진 교수를 좀 대변하고자 합니다. 또 이 자리에 몇 분 앉아 계시는데 아마 이분들도 마찬가지의 신앙을 갖고 있을 텐데 그래서 5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왜 창조인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과학의 정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학. 우리가 계속 과학이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학 이퀄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맞는 얘기인가요? 이게 제대로 입증이 되지 않으면 다음 얘기는 하나마나가 되는 거죠.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 되겠죠. 과학이라고 얘기하려면 어떤 현상, 이론들을 실험을 통해서 재현할 수 있어야 돼요. 즉 과학이라고 그러려면 적어도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가 observation, 관찰입니다. 두 번째는 test 또는 experiment, 실험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마지막으로는 reproducibility, 재현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화를 생각해 봅시다. 진화가 관찰이 됩니까? 안 됩니다. 또 진화는 실험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진화가 재현이 됩니까? 재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는 결코 과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잠깐만요. 그 수많은 화석의 증거가 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하고 저한테 질문을 또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화석, 오른쪽 위에는 이제 그 유명한 삼엽충 화석이고요.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쫙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화석이 있기 때문에 진화가 사실이다. 그렇게들 생각하실 텐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한 160년 전에 온 인류의 사상을 180도 바꾸는 그러한 책이 출간이 되었어요. 세계관이 확 뒤집어지는 그런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뭡니까?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종의 기원입니다.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이 책을 출간함으로 인해서 이제 진화가 과학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6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한 1억 개 이상의 화석이 발굴이 되었고 또 그 화석들은 약 25만 종의 그런 다른 생물학적 분류를 가지고 전 세계 수천의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화석 하나도 진화를 입증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특별히 전이 화석이 결코 발견이 된 적이 없습니다. 어느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의 화석이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진짜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버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에서 종으로 변한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수십, 수백, 수천, 아니 수만의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개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과 종을 연결해주는 그 고리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예, missing link, 연결고리가 끊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진화론자들이 이쪽을 파보면 이 중간 단계 화석이 나오지 않을까, 저쪽을 파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5대양 6대주, 산과들과 심지어는 심해까지 이런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은 궁여지책으로 단속 평형 이론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진화에게는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완만하게 안정되게 있는 안정기가 있고, 또 어느 한순간 급격하게 종의 분화가 일어나는 분화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펑츄얼리즘. 네, 우리말로는 단속평형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펑크가 났다고 그들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펑크 또는 빵꾸,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단속평형 이론은 이거 창조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고 진화론자들 스스로 만들어낸 건데, 그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진화가 빵꾸 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기사, 각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창조기사를 인용하고 있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구의 나이가 얼마 됩니까? 우리는 46억 년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6,000년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45억 년이었는데 몇십 년 사이에 또 1억 년이 늘더라고요. 6,000년이 지구의 나이입니다. 또 유튜브로 아마 제 이 강의를 보시는 분은 무슨 소리입니까? 잠깐, 연대 측정법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런 말씀 하십니까? 하고 저한테 태클을 거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연대 측정법, 예, 과학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연대 측정법이 얼마나 정확한 건지 사실 교과서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 연대 측정법을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그래프를 보세요. 모든 방사선 동위 원소가 분기할 때는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들 때마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파란 그래프는 동위 원소가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1에서 반으로 줄어들면 2분의 1, 거기서 또 반으로 줄어들면 4분의 1, 거기서 또 반으로 줄어들면 8분의 1,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 반감기는 일정한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빨간 곡선은 자원소가 생기는 거죠. 즉 모원소가 감소하는 것에 반비례해서 이 자원소가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진화론자나 창조과학자나 다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는 세 가지 기본적인 가정이 이 연대 측정법에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가정이 뭡니까? 처음에 방사성 물질은 중간 혹은 마지막에 붕괴 물질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연대 측정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암석의 연대를 측정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라늄에서 납으로 변환되는 것이죠. 우라늄 238. 이것은 반감기가 약 44억 년 이상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들은 어떤 가정을 합니까? 이 암석의 처음 상태에서는 이 자원소인 납은 전혀 없고 우라늄으로만 채워 있었다고 하는 거죠. 처음 상태 누가 알 수 있죠?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런 가정을 할까요? 그래야지 이 긴 시간을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에서의 요술방망이가 바로 이 긴 시간이에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긴 시간을 요구하기 위해서 처음 상태를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바꿔놓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틀린 한 가지 예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와이에서 168년 전에 화산 폭발로 생긴 한 암석의 연대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화산이 언제 폭발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그래서 168년 전에 분명히 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으로도 알 수 있고 윗세대로부터 전해 들어서도 알 수 있는데,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29억 6천만 년 전에 이 암석이 생긴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산수를 해보면 1760만 배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틀린 것이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진화론의 요술방망이인 긴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암석의 처음 상태는 자원서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간단한 계산을 해보십시오. 무한대에다가 0을 곱하면 답이 뭐예요? 0입니다. 0. 그래서 이 첫 번째 가정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가정은 뭡니까?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가 아무것도 뺄 수도 더할 수도 없는 closed system, 닫힌 계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 무슨 사건을 나타내고 있죠? 맞습니다.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일어났던 큰 홍수입니까? 아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뒤엎었던, 지구 전체를 대격변으로 이끌었던 홍수죠. 그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믿지만 과학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 이러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식선에서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한자어 뭡니까? 큰 배를 뜻하는 배선자입니다. 참고로 한자는 상형 문자죠. 모양을 본뜨려서 만든 거죠. 이 배선자를 파자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배주자에 노아의 방주를 뜻합니다. 8팔, 그 다음에 입구. 입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바로 인격체를 나타내는, 말을 하는 인격체를 나타내는 단어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에는 8명의 사람이 탔었다 하는 성경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와 그 부인, 또 셈, 야벳, 함, 그리고 며느리 해서 8명만 탔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한자에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 한자가 성경적인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그 병리학자인 넬슨과 또 선교사인 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쓴 The Discovery of Genesis, 이런 책도 있고요. 물론 우리말로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한자의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이 관련성에 대해서도 책을 많이 내서 지금 시중에 한 10가지 종류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닫힌 계에서 방사선 동위원소의 붕괴가 유출이나 유입이 안 됐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바로 노아의 대홍수 시에 격렬한 지각운동으로 인해서 유출과 유입이 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니, 이 노아 홍수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46억 년이라고 하는 장관 세월 동안 어떻게 그 암석에서 유출과 유입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진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곧 믿음의 영역, 종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연도 측정법에 대한 가정이 이런 게 있어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율은 전 시대를 걸쳐서 항상 일정했다. 아니죠. 많은 논문에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가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전 지구적인 노아의 대홍수로 인한 그 격변을 고려하면 이 방사선 동위원소의 붕괴율은 시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연대 측정법이라는 이 과학이라는
이름의 방법론은 완전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법칙, 또 이론, 이런 말을 과학적 용어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둘의 차이는 뭡니까? 뭐 비슷하게 진리인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law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theory라고 하잖아요. 이 차이가 뭘까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들어보셨죠? 에너지 보존의 이론 들어보셨습니까? 네, 안 들어보셨죠? 일반 상대성 이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 상대성 법칙, 예, 못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첫째, 법칙을 보겠습니다. 이 정의는 자연 현상에 대해서 알아낸 사실 중 적어도 수학적, 물리학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네, 현재까지 어떤 경우에라도 틀림이 전혀 없는 진리라고 얘기가 될 때 그거를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법칙에는 잘 알려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뉴턴의 운동법칙, 또 하나는 연력학 법칙입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세 가지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첫째는 관성의 법칙, 두 번째는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예, 여기 몇 분 안 계시지만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알기 쉽게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그 모교의 형제의 얘기인데요. 이 형제가 이제 강원도로 수련회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직장에서 늦게 끝나기 때문에 그 청년회 담당 집사님 네 분이 오셔서 픽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픽업 이제 하신다 그래서 딱 이제 직장 바깥으로 나가 보니까 뒷좌석에 같은 청년부 두 자매가 타고 있는데 한 자매는 제가 평상시에 참 좋아하던 자매였고 또 한 자매는 지난주에 아주 얼굴 붉히면서 싸웠던 그런 자매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기사동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 뒷좌석 제일 불편한 데가 어디일까요? 가운데죠. 거기 탔어요. 근데 이 형제 때문에 이제 늦었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 차를 몰고 가면서 빨간불이 나자 그냥 바로 급정거를 했어요. 형제의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네? 그러고 나서 또 파란불이 켜지자 또 급가속을 하면서 달려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강원도 홍천에서 그 스탕함까지 그 아리랑곡이라고 있어요. 꼬불탕꼬불탕 하는 거.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자 이 형제가 갑자기 속에서 기도가 나왔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또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자 그 다음엔 주님의 뜻이라면. 또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자, 그래서 이 뉴턴의 이 운동 공식이 이제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이걸 다 이해한 걸로 하겠습니다. 이 형제가 좋아했던 자매는 형제의 어느 쪽에 앉아 있습니까? 잘 모르세요? 예,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력학 이제 법칙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법칙은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1법칙과 2법칙이 있습니다. 1법칙은 아시다시피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맛있게 먹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걸 화학적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 음식이 몸 안에 들어오면 이제 대사를 거쳐서 이제 ATP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또 열도 생성하고 그렇습니다. 화학적 에너지가 생체 에너지로 변화는 됐지만 그 에너지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고 보존이 됩니다. 이것이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예, 그에 반면 제2법칙, 이거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죠.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림에 보시겠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연력학 제1법칙만 있다고 한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연력학 제2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질서가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질서가 없는 무질서도,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음료가 이제 있었는데 처음에는 구별이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복잡성은 이제 중간에 조금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지만 이 엔트로피, 무질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질서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법칙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시간과 장소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법칙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론은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어떤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현상을 설명하기에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낸 구조죠. 예를 들면 빅뱅 이론이 있습니다. 빅뱅 이론 여러분들 아시죠? 탁구공보다도 작은 것에서부터 이제 폭발이 있어갖고 우주가 생겨났다. 이 그림에서는 약 140억 년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160억 년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한 200억 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빅뱅 이론은 연력학 제2법칙하고 어떻게 됩니까? 상충합니다. 그렇다면 연력학 제2법칙에 상충하는 빅뱅 이론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빅뱅 이론은 결코 과학적인 진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빅뱅에 대한 많은 증거가 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하고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빅뱅이라고 하는 건 직접 관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과학의 3대 요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관찰이 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 빅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는 1920년경부터 우주가 조금씩 팽창하는 것이 관측이 됐죠. 이걸 이제 적색편이 또 레드 시프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따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1931년에 빅뱅 이론이 도입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물체가 폭발하면 질서가 있게 됩니까? 아니면 무질서가 더 생기게 됩니까? 무질서해지죠. 무질서도가 올라가죠. 근데 별의 경우를 봅시다. 빅뱅에 의해서 무질서한 원시가스가 생겼는데 그것이 어떻게 아주 질서가 높은 별이 될 수가 있을까요? 생명체를 봅시다. 질서가 없는 원시 스프에서 아주 정교한 질서 정연한 이 생명체가 됐다고 하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 건물 보세요. 이 사랑침례교회 건물 잘 지었죠. 여기 몇 분 안 계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쓰면 빨리 닳고 사람들이 안 쓰면 영원히 지속되고 이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어떻습니까? 암만 광내고 기름칠하고 그래도 시간 지나면 타고 다닐 수 없게 돼요. 의복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되면 다 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습니까? 빅뱅? 결코 과학이 아닙니다. 빅뱅이 과학이 아니라고 하는 성경에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시편 102편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이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땅 하늘 만물들은 사라지느니와 오직 주께서는 지속하시겠고 참으로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까지 그것들을 바꾸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끝이 없으리이다. 자, 이제 또 네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공룡은 언제 멸종했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과 달리 공룡을 매일 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저는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이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 회진 돌면서 침상에 있는 공룡을 매일 봅니다. 네. 자, 공룡이 언제 멸종이 됐느냐? 중생대 쥐라기와 배악기에서 2억 년 가까이 살다가 17,000만 년 전 또는 6,600만 년 전에 멸종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공룡은 완전히 멸종되지 않고 인간과 함께 살았습니다. 뭐라고요? 정말 그럴 수가 있나요? 공룡이 인간과 함께 산 증거가 있나요? 하고 또 질문하는 분이 계실 수 있겠죠. 자, 선입견과 모든 사전 지식을 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띠가 있죠? 허리띠. 네, 말고 동물로 대표되는 여러분들 나이에 관해서 얘기되는 띠가 다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12지간이라고 그러죠. 12지간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습니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예. 12가지 동물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12지간은 언제 나온 것이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굉장히 기원이 오래까지,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하왕조 시절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놓고 여러 사람이 그 사물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는 얘기도 있죠. 예? 누가 뭐든지 객관적인데 그거 갖고서 얘기하는데도 의견이 틀리고 묘사가 틀려요. 그런데 상상 속에 있는 동물을 얘기할 때 그걸 다 모든 사람들이 납득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직접적으로 봤기 때문에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왕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 12지간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모든 동물들을 그들이 직접 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2지간 하나만 보더라도 인간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과학적인 용어를 쓸 필요도 없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중국에는 용에 대한 기록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시진의 본초 강목, 이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도 등재가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본초 강목에 보면 용을 사용해서 약으로 썼다. 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또 마르코 폴로라고 잘 아시죠? 동방견문록으로 유명한 마르코 폴로.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특히 중국에 17년간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내용들을 책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에 관한 것이에요. 마차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말이 끄는 차. 근데 마르코 폴로는 용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황제가 자신의 차를 용에게 끌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용을 사육시켰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또 1611년. 네, 참 이거 기억하기 좋죠? 1611년. 1611년에 이 용 사육하는 그 사육사를 황제가 임명했다고 하고 마르코 폴로가 기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얘기들이 이 동방견문록에 또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성경은 이 공룡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욥기를 보면 이 공룡이 나오고 있죠. 참고적으로 욥은 족장시대의 인물이에요. 물론 아브라함과 같은 연대일 수도 있고 혹자는 한 지금부터 3600년 전의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약간 쉽게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 고조선 시대의 인물이죠. 근데 욥이 이 용에 대해서, 공룡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5절.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베못을 보라. 네, 개역 성경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마로 되어 있고요. 또 개역 개정에는 베못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각주가 붙었어요. 하마라고 붙어 있어요.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느니라. 이제 보라. 그의 기력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의 배에 배꼽에 있느니라.
그가 자기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며 그의 고안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고 그의 뼈들은 강한 노덩이 같으며 그의 뼈들은 쇠막대기 같으니라. 자, 베헤못의 꼬리가 뭐 같다고 되어 있어요? 백향목입니다. 그냥 소나무 정도가 아닙니다. 백향목은 뭐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할 때도 사용됐고 또 현재 레바논 국기에도 그려질 정도로 정말 웅장한 나무입니다. 꼬리가 하마, 코끼리 보세요. 백향목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야들야들하고 짧죠. 그래서 이제 아파토사우루스 보세요. 특히 이 꼬리 부분을 보세요. 이 정도 돼야 이거 백향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토사우루스는 이제 초식 공룡이라고 생각이 되죠. 또 하나, 브레이커사우루스. 이것도 꼬리가 어때요? 백향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욥기 40장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베헤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으뜸이거니와 하마나 코끼리가 하나님 만드실 동물 중에 으뜸일 수 있겠어요? 아니죠. 용, 또 공룡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죠. 그를 만드시기가 자신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될 수 있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이 노는 산들은 확실히 그를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가 그늘진 나무 아래와 갈대밭에 숨는 곳과 늪 속에 누워 있나니. 어디에 서식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군데 얘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늪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늘진 나무들은 자기들의 그늘로 그를 덮고 시내에 버든 나무들도 그를 감싸는도다. 보라, 그가 강을 마시되 서두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자기가 요르단을 자기 입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느니라. 아니, 하마나 코끼리가 그 요르단 강을 자기 입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물을 마시나요? 용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죠. 그가 자기 눈으로 그것을 취하며 그의 코는 올가미들을 꿰뚫는도다. 얼마나 강력한 짐승인지 여기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욥이 봤던 이 용, 공룡은 사실 현재에도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고에서 43년간 선교사로 활동을 하셨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피그미족들이 이 공룡을 죽였다고 하는 얘기를 직접 전해 들었다고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콩고나 이 자이레 쪽에는 리코알라라고 하는 거대한 숲이 있습니다. 아까 욥기에서 공룡의 서식처가 늪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네. 이 면적이 얼마냐? 55,000 평방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대한민국 면적의 1.5배나 되는 그런 광활한 지역이 늪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그중에 80%는 인간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원시 상태 그대로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리코알라에 가면은 공룡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콩고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콩고에서 최근에 이제 잡힌 이 거대한 악어를 보세요. 그 오른쪽에 그 인간의 모습이 좀 보이죠? 예, 그리고 큰 트럭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그런 24피트가 되는 이런 악어들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건데요. 지금부터 한 95년 전, 그러니까 1925년도에 캘리포니아 해안 지방에 이런 괴 생명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 머리부터 이제 몸통까지 이어지는 그 목을 보세요. 예, 엄청나게 길죠? 정확히 가늠할 수 없지만 10m 가까이도 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빙하 속에 갇혀 있던 7천만 년 전에 이 공룡이 빙하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또 떠내려온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데 나중에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페이크 뉴스들이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뉴질랜드 연안에서 4,000파운드의 몸무게가 나가는 32피트짜리 괴 생명체를 건져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공룡입니다. 공룡 중에도 수장룡이죠. 근데 이걸 사실 누가 건져 올렸냐면 일본 사람들이 건져 올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그 어선에서 잡은 거죠.
그래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같은 해 1977년도에 우표를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한자로 보게 되면 국립과학박물관 100년 기념에 나오죠. 그래서 1877년부터 1977년까지. 이 우표를 보니까 이게 공룡 중에서도 수장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건데요. 그 스코틀랜드의 그 유명한 내시 아시죠? 입 벌리고 있는 내시 촬영을 한 겁니다. 물론 내시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는 정말 가짜 사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유튜브를 보시거나 또는 인터넷 검색을 하면 공룡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정말 페이크 엄청 많습니다. 실제 공룡이 아닌데 공룡처럼 그렇게 사기를 친 것도 있지만 반대로 진짜인데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또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룡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저는 또 우리 학생들한테 한 2시간 정도 따로 강의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고 조금 학구적인 어려운 공룡 얘기 하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이언스지에 나온 공룡에 관한 논문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네, 공룡 관한 영화를 보시면 이게 가장 인기가 있죠. 제가 회진 돌 때 애들 침상에서 발견하는 공룡 중에도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연부 조직의 혈관과 그 세포가 잘 보존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 유수의 잡지 중에 하나인 사이언스에 이런 논문이 실렸습니다. 한 편만이 아니에요. 검색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 1인데요. A의 화살표를 보세요. 이건 뭐냐면 이 공룡의 대퇴골에 있는 골수에서 조직을 이제 채취해서 보는 건데 이게 아주 신축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7천만 년 전에 멸종된 것 같으면 이런 신축성이고 뭐고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야지 당연한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룡하고 또 공룡하고 비슷한 이 타조하고 조직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GI 이거는 이제 티라노사우루스의 연부 조직에서 그 뼈의 피질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고 H하고 J는 타조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겁니다. 그냥 얼핏 봐서 여러분들이 뭐 비슷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이제 요 설명서를 보시면 되겠고 유튜브 스탑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 이거는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룡과 타조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혈관 조직을 A하고 B하고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 보세요. 비슷하죠? 네. 그리고 이 같은 것은 혈관 내피 세포에 있는 핵까지도 공룡에서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찾아낸 것이죠. 예, 마지막 그림 4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조하고 공룡하고 비교하고 있는데 이 세포의 특성들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룡에 관해서 이런 성경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결론이기도 합니다. 욥기 40장 15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만들 때, 욥을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 함께 만든 베헤못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공룡을 함께 만드셨어요. 언제? 창조 주간 6일째. 그리고 노아 홍수 때 이 방주 안에 공룡의 새끼들도 타고 있었고요. 그래서 공룡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해보면 연구해볼수록 공룡은 이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더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주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6,000년입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설득이 됐는데 아니 우주의 나이가 6,000년이라뇨? 수십억 년 떨어진 곳에서 별빛이 오고 그러는데 무슨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제사항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 백광년 이상은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별과의 그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삼각함수를 이용합니다. 근데 별과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지구의 공전 궤도의 지름을 삼각형의 밑변으로 하고 별과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그래서 백광년까지는 어느 정도 측정이 되지만 뭐 수백만 광년, 이거는 인간의 상상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의 정체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빛에 대해서 왜 몰라요? 파동, 뭐 입자, 광자, 양자,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아니죠. 용어는 우리가 알아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빛의 속도가 시공간을 달리했을 때 똑같아지는지 달라지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바로 끝이 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건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광년이라고 하는 건 결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거리의 개념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2절. 땅의 원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의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사야는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사람이죠. 그때는 온 세계가 땅이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사야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구다, 땅이 둥글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고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같이 펴시고, 하늘들을 휘장같이 또는 장막같이 스트레치 아웃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스트레치란 말 뭐 외래어처럼 지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이사야서 말고 한 10군데 이상, 욥기부터 시작해서 스가랴까지 하나님께서 이 하늘들을 펼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입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늘들을 펼치시면서 그 하늘들에 속해 있는 별들도 펼치셨다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빛이 어떻게 저 먼 별에서 여기 지구로 도달했는가가 아니라 별이 여기 지구에서 어떻게 저 먼 우주로 갔는가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먼저 만드셨죠. 언제? 창조주간 첫째 날에. 그리고 별들은 여기서부터 퍼져나갔습니다. 스트레치 아웃,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별들이 자기 자리로 펼쳐나갈 때 빛의 잔재가 남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적색편의라고 하는 거죠. 빅뱅 이론에서 말하는 적색편의가 성경적 의미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색편의 그러면 조금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급차 사이렌 소리, 경찰차 사이렌 소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차가 자기를 향해서 올 때의 소리와 또 멀어져 갈 때의 소리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가 높아지죠. 왜 그래요? 그 파동이 짧아지잖아요. 진동수가 증가하잖아요. 근데 멀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파동이 느려지고 진동수가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소리 듣고 저 자동차가 오는구나 가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적색편의에 대입해서 생각하자면 자기로부터 멀어질 때 적색편의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가까워질 때는 청색편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우주에서 관찰되는 적색편의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이 빛에는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그 특정한 원소로부터 나오는 그런 빛들이 다 있는데 이 특정한 원소는 이상하게도 어느 특정한 파장에서는 빛을 내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 흡수선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맣게 되는 이 특수선을 보면은 이게 무슨 원소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에서 어떤 원소가 이런 스펙트럼으로 흡수선을 보인다 했을 때 우리 은하보다 더 먼 은하에 있는 그 별에서 나오는 어떤 원소를 분석해 보면 그때 흡수선은
더 빨간 쪽으로 편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저 은하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또 각 은하들끼리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적색 편의의 정도를 갖고 어느 은하가 더 가깝고 어느 은하가 더 멀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빅뱅 이론에서 말하는 이 레드시프트는 성경적 개념으로서는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펼치실 때에 그 빛의 잔재가 남은 것을 설명해 주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생각해 볼 때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 또 접근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죠?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암송하고 계시는 거고, 여기서 우리는 상대성 이론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시간이 창조됐습니다. Heaven, 공간이 창조됐습니다. Earth, 물질이 창조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상대성 이론을 정립하기 전에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각각 독립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상호 영향을 결코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시간은 중력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시간은 중력이나 속도 같은 관측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비게이션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GPS랑 연결해서 내비게이션이 작동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GPS 위성에서는 시간 보정을 하고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왜? 제가 쏘는 대로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지상에서보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보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장수하고 싶으세요? 아파트에 많이들 사실 텐데 저층이 좋습니까? 고층이 좋습니까? 네? 장수하고 싶으면 아파트? 네, 저층에 사는 게 좋죠. 근데 주님을 좀 빨리 만나 뵙고 싶으시면 아파트 고층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중력, 시간, 지연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Gravitational Time Dilation. 이게 무슨 영화의 한 컷인지 아시겠어요? 예,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예, 여기 사랑침례교회 이 방송 관계자들만 나오셨는데, 사랑침례교회는 워낙 영화를 보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 보죠? 예, 인터스텔라.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우리나라에서 상영되었고 1000만 돌파했죠. 인터스텔라를 만든 감독 이름 혹시 아세요? 예, 크리스토퍼 놀란이에요. 그 놀란 감독 진짜 제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놀란 감독의 작품들 볼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근데 이 인터스텔라 영화를 만들 때 누가 여기에 깊숙이 개입을 했느냐? 예, 킵 소언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죠. 2017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그 전에 만들어졌지만 킵 소언이 이 영화의 전체적인 것을 다 조언을 했어요. 그리고 각본을 누가 썼느냐? 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동생인 조나선 놀란이 썼어요. 근데 이 조나선은 이걸 각본을 쓰기 위해서 다시 캘리포니아 공대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고 이 각본을 쓴 겁니다. 이게 보통 영화가 아니에요. 다른 SF 영화랑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영화의 한 장면을 또 캡처를 했어요. 이 배우 이름 아시나요? 잘 모르세요? 앤 해서웨이입니다. 저는 이 여배우를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2010년도에 그 오슬로에서 열리는 노벨상, 그러니까 평화상 시상식 전야제, 그때 참석해서 이 앤 해서웨이를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실물을 보니까 세계적인 배우다운 그런 아우라가 철철 넘쳐 흐르더라고요. 어찌됐거나 앤 해서웨이,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닥터 브랜드라는 이 인터스텔라의 그 박사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Time is relative. 시간은 상대적이다. 그것은 늘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거꾸로 갈 수는 없다. 그리고 시간과 같은 그 차원을 넘어서게 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gravity다. 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블랙홀 가까이 있는 이 행성에 이제 모선에서부터 분리된 자그마한 우주선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모선 또는 지구하고의 이 시간 차이가 굉장히 나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 행성에서 1시간이 모선과 지구에서는 7시간, 또 1m는 6.1km, 초당 5km의 속도는 빛의 속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죠. 이 오른쪽에 나오듯이 0.03mm의 크기가 10km로도 이제 중력의 차이에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력 시간 지연 효과와 관련돼서 한 2가지 성경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언제 별을 창조하셨습니까? 창조 주간 며칠째요? 4일째입니다. 두 번째, 이건 다 맞추시겠죠? 하나님께서 언제 아담을 창조하셨죠? 창조 주간 6일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별빛을 보는 데는 적어도 48시간 이상, 많아도 72시간 이내에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임 다일레이션이라는 그 개념 하에서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주간 6일째, 이 지구에서는 시간이 저 먼 우주에 비해서 아주 느리게 흐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창조 주간 4일째 만든 별이 중력 시간 지연 효과를 통해서 아담이 눈을 뜨자마자 바로 아담의 망막에 맺혀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별빛은 창조 4일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별에서 오는 빛이라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우주의 나이도 6천년입니다. 우리가 과학자라고 해서 목에 기부스하고 앞만 그려봐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연약한 피조물, 창조물일 뿐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연대 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은